헬스의 책을 읽으면 번민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나르치스와 정확히 일치하는 MBTI 유형입니다. 그래서 영상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66권 헤르만 헤세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를 읽고 왔습니다. 네, 또 헤세의 책입니다. B세트에 가장 많은 작품이 들어있는 작가죠. B세트 39권 중에 5권이 헤세의 작품이고요. 이 책이 네 번째 책입니다. 헤세의 책을 읽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예리한 통찰에 탐복할 때가 많습니다. 발췌문을 정리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낀 것이지만 내용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꽤 도발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종교적 악의 문제라든지 성적 자유, 쾌락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이 그래요. 또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만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헬스의 책을 읽으면 번민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색을 이끌어내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이 작품을 오래전 지와 사랑이란 제목으로 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미안에 비하면 이 책은 나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잘 남아있다고 느꼈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헤세라는 작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저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작가 소개는 데미안 때 영상을 참고하시고 저는 바로 도크 리뷰로 들어가겠습니다. 헤세가 14살에 마울브론 수도원에 입학했었죠. 7달 만에 도망치기는 했지만요. 수레바퀴 아래에서에는 정확히 그 마울브론 수도원이 나오더니 이 책에는 마리아 브론 수도원이 나옵니다. 17살쯤으로 추정되는 골드문트가 그 수도원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수습사제 나르치스를 만나게 됩니다. 나르치스는 2~3살쯤 위로 묘사되더라고요. 골드문트는 형제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황제 직속 관리로 있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교도 무희 출신이었던 어머니가 어릴 때 집을 나갔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골드문트를 이 수도원에 입학시킨 이후 어머니를 많이 닮은 그가 마치 속죄 운명을 짊어지기라도 하듯 평생 그 수도원에 남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드문트 역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가 된 나르치스가 골드문트의 진짜 기질을 깨우쳐준 겁니다. 골드문트는 의식의 깊은 곳에서 스스로 망각하고 있던 어머니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내적인 부름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심부름으로 약초를 캐러 나갔던 골드문트가 리제라는 집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적 유희에 눈을 뜬 그는 바로 수도원에서 도망쳐 나와요. 바야흐로 그의 삶에서 방랑이 시작된 겁니다. 골드문트는 많은 여인들과 만나며 자유와 쾌락에 몸을 맡긴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떠돌이 노숙자인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여인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렇게 몇 년을 떠돌던 중 한 도시에서 목재 성모 마리아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는 그 마리아상을 만든 명인 니클라우스를 찾아가서 몇 년 동안 배우며 자신도 흡족할 만한 조각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의 제자 사도 요한을 표현한 상이에요. 하지만 영감을 준 모델은 친구 나르치스였습니다. 그럼 이제 골드문트는 자신의 길을 찾았으니 거기 열중한 삶을 살았을까요? Nope. 그는 다시 자유를 찾아 방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삶의 덧없음을 깨닫게 된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개벌은 남줍니까? 황제 칙사의 애첩과 내연 관계를 갖다 발각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극적인 장면이 펼쳐져요. 죽기 전에 고해의 시간이 허락되었는데 그때 들어온 신부가 누구였겠습니까? 때마침 공적인 일로 그 도시에 와 있던 신부, 이제는 수도원장이 되어 있는 나르치스였던 거예요. 나르치스의 도움으로 골드문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요. 예전에 있던 수도원으로 함께 돌아갑니다. 수도사가 되기로 한 거냐고요? 그럴 리가요. 거기서 또 예술에 전념하는 시간을 갖고 또 방랑도 했죠. 꿈에 그리던 대작 마리아상을 완성한 골드문트는 방랑 중 얻은 병으로 나르치스 옆에서 눈을 감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읽기 전에 저는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영상에 가제목을 만들어 뒀었습니다. 이 책은 생긴 대로 사는 것에 대한 책이다.
나쁘지 않죠? 그만큼 두 극단의 인물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MBTI로 하면 INTJ와 ESFP 유형에 대한 얘기잖아요. 나르치스가 내향형, 직관형, 사고형, 판단형이라면 골드문트는 외향형, 감각형, 감정형, 인식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립되는 항으로 T와 F 기질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르치스는 지성의 기질을, 골드문트는 감정, 특히 사랑의 기질을 대표하는 인물들인 겁니다. MBTI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소설을 읽으면 두 사람이 나타내는 기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르치스에 대한 걸 이성적, 진지함, 자제력, 사색적, 금욕, 추상, 기호, 분류, 질서, 안정, 사상가 이런 단어들로 정리해 볼 수 있다면 골드문트의 경우에는 그와 다 반대의 단어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적, 쾌활함, 충동적, 사교적, 쾌락, 형상, 자연, 통합, 자유, 방랑, 예술가 바로 이런 단어들로 설명이 돼요.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저는 공교롭게도 나르치스와 정확히 일치하는 MBTI 유형입니다. 특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T의 특성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제가 이 소설에 유독 빨려 들어갔던 이유가 마치 저 자신이 분석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지만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인격적인 사람으로 나오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군계 일학 같은 존재감 있잖아요. 사실 이게 헤세 작품의 한 특징이긴 한데 헤세는 이런 특별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B세트에서 읽은 세 책만 해도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스, 시타르타 모두 비범성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또 헤세는 타고난 기질에 따른 삶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운명이나 섭리로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내적 부름, 마음의 고향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런 타고난 기질들은 탁월한 재능으로 나타나요. 어느 분야에서 적은 노력으로 남들보다 쉽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나르치스는 언어와 학문의 탁월함을 드러냈고 골드문트는 그림과 조각의 탁월한 실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주제는 너무나 넓은 공감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문학에서 다뤄진 주제이기도 하죠. 괴테의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토마스 만의 소설들, 삶의 한가운데, 달과 6펜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심지어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은 대놓고 제목도 지와 사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제가 이번에 다시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저는 이 책이 단순히 그런 기질의 극단, 또 그에 맞는 자연스러운 삶에 대해 말하려는 책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포착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 제독은 그런 점에서 저에게 의미가 있었고 저는 바로 그 포인트에 이 책에 진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INTJ, 나르치스와 정확히 같은 MBTI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게는 골드문트 같은 기질은 없을까요? Nope. 저는 문학을 전공했는데 문학 안에서도 연구나 평론보다는 창작에 관심이 많습니다. 분명 제 MBTI 유형은 나르치스와 같은데 골드문트의 기질에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저는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을 느낄 필요가 없는 문제였죠. 두 인물이 극단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모두가 그 반대 기질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분법의 함정. 어떤 성향이 더 지배적으로 강하게 발현되는지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을 희생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골드문트의 경우 그는 자유와 방랑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방랑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한 마을에 갔을 때였는데요. 골드문트는 창문 안쪽에서 붉은 등불이 타오르는 걸 보고 이게 지상의 행복과 평화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거기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양면성이 공존한 상태 하면 혹시 뭐 떠오르는 것 없으세요? 데미안의 아브락사스가 떠오르지 않나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신. 시타르타에서 주인공이 깨달은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죄인의 내면에는 미래의 부처가 들어있다. 저는 이게 헤세가 삶에서 깨달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립된 것이 공존하고 있는데
거기 존재의 신비, 삶의 신비가 담겨 있다. 또 그것을 포착해내는 예술이야말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예술이다. 골드문트가 그리워하는 어머니는 사랑과 따뜻함의 대상이었죠. 동시에 이브, 유혹자의 환영이기도 했습니다. 골드문트가 니클라우스의 성모 마리아상에 감탄했던 이유도 그와 비슷해요. 고통과 달콤함을 모두 갖춘 표정이었거든요. 자신도 그런 조각상을 만들고 싶어서 작업한 것이 바로 사도 요한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기독교에서 철학적 통찰을 가졌던 제자로 인정받습니다. 신을 말씀, 즉 로고스라고 말한 제자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한단 말이죠. 동시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제자로도 유명합니다. 요한일서는 대표적인 사랑의 서신서예요. 두 가지 면을 다 가진 사람 사도 요한. 그 신비가 표현된 작품이 바로 골드문트가 만든 사도 요한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이 양면성의 신비를 나타내는 책이라는 걸 발견한 결정적 계기는요. 골드문트가 예술의 본질에 대해 깨닫는 부분을 통해서였습니다. 자유롭게 방랑하던 골드문트는 명인 니클라우스를 통해 본격적인 예술의 세계로 입문하잖아요. 하지만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유와 방랑, 생생한 삶의 경험, 이걸 놓칠 수가 없는데 예술은 실제적인 작업, 노동,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술은 형식이 중요하고 매우 명료한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이 소설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헤세가 시점을 참 교묘하게 쓰는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수레바퀴 아래서도 그 점을 분명히 느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고 있거든요. 풍경을 묘사하다가 사람들에게 인접하고 그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아주 기술적으로 하더라고요. 줌인, 줌아웃을 노련하게 하는 거죠. 이런 소설은 결코 즉흥적인 영감만으로 쓰여질 수 없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인물이 딱 두 사람뿐입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예요. 두 사람 중에서도 단연 골드문트의 깨달음의 여정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생각하면 작가가 투영된 인물은 골드문트다. 또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예술가에 어울린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헤세는 골드문트와 분명 다릅니다. 평생 예술활동을 했잖아요. 요컨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헤세가 가지고 있는 두 성향의 양극단을 보여주는 인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헤세에게 나르치스 쪽 성향보다는 골드문트 쪽 성향이 강한 것 같긴 한데요.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 헤세는 예술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예술은 정신과 피가 합일된 세계라는 것, 내적 갈등을 화해시킬 가능성을 가진 활동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 신선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예술이라는 이 영역 자체가 양면적 신비를 가진 영역인 거죠. 끝으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공통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덧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유한함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와 슬픔이 있다고 본 거죠. 나르치스가 이성을 통해 개념과 논리를 잡아가는 것, 골드문트가 자신보다 오래 남을 예술 작품을 만들려는 것은 사실 수단과 방법만 다를 뿐 모두 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일입니다. 한편 애처롭죠. 하지만 죽음의 뒷면인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면성의 신비이고 삶의 신비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나르치스입니다. 일단 저와 기본 기질이 비슷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나르치스는 겉으로 보기엔 차분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역시 그 평화를 얻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멋지죠? 무엇보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적극 격려한 사람입니다. 대개는 다른 사람을 내 기준, 내 스타일, 내 선호도에 맞춰서 평가하기 쉽잖아요. 상대방을 고치려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르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네가 순수하게 골드문트였으면 좋겠어. 얼마나 성숙한 시각입니까? 배우자나 자녀, 또 친구들을 대할 때 이런 시각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는 양면성입니다. 관련 설명은 이미 너무 자세하게 한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나르치스냐 골드문트냐가 아니라 양면성의 신비를 포착하게 하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빗세트에 있는 헤세의 마지막 책 황야의 일위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이제 한동안은 헤세 책을 못 읽게 돼요.
111권의 큰 울프가 있고 230권의 클링조의 마지막 여름, 273, 274권의 유리알 유희가 있습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도 황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긴 합니다. 황야는 방랑하는 곳, 앞을 알 수 없는 곳, 체험하는 곳, 생생한 삶이 있는 곳이죠. 자유롭고 매력적인 느낌이 있는 곳이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숨 막힐 정도로 집요한 자아성찰과 문명 비판이 있는 책, 또 병적이면서도 아름답고 환상적인 헤세의 가장 대담한 소설이랍니다. 황야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역시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한 권 한 권 차곡차곡 책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은 시기를 맞춰서 같이 읽어보실 수도 있고요.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